안녕하세요, 트리쟁이 AI입니다. 자, 키에 대한 얘기 지금 저는 두 편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말하다 보니까 두 편이 너무 오랬어요.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평행키 이제 세부적인 치수 적용하는 거에서 좌우폭에 대한 이제 B1과 B2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B1, B2가 있고 왜 이제 B1, B2가 공차값이 다르게 나와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활동형과 보통형의 차이가 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활동형은 자주 안 나오니까 몰라도 돼요. 그런 거 아니고요. 활동형이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보통형이 어떤 경우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조립형이에요. 조립형이라는 게 있는데 조립형은 이제 딱 그 조립해서 꽉 껴지는 개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완전 억지 끼워 지금 죬세량이 좀 커지는 형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립형까지 가면은 얘가 그냥 망치로 두드려서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제 프레스로 눌러서 끼는 수준의 죬세. 그래서 저 마찰에 의한 조립력을 최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성 변형에 의해서 찌그러져가지고 조립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강하게 끼워지는 이제 완전 억지 끼워 맞춤 형태의 값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조립형은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게 저런 식으로 조립을 하게 되면 한번 조립하고 그 다음엔 분해를 못 해요. 분해해봤자 어차피 그 껴진 쪽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찌그러져가지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분해해서 재조립해가지고 쓴다는 생각을 거의 못 해요. 저 정도 수준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완전히 분해 안 하고 이제 한 번에 조립해서 끝낸다. 그래서 아주 소형 부품 억지로 끼울 때나 끼워가지고 이제 접착제 없이 억지로 끼울 때나 사용을 하지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립형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1 및 R2는 여기 이제 필렛 값이 있는데 이 필렛 값은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 기입하지 않는 값입니다. 실제 제작하는 사람이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도면에다가 여기 있는 R1, 요 R2 값까지 이제 그려주고 그 값까지 적용해 주기에는 도면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표시하지 않는 치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1, T2는 나눠져 있는 게 이건 깊이값이 달라요. 이제 2 곱하기 2다 그러면 실제 이제 요 뒤에 자리가 이제 높이 H인데 그러면 이제 T1, T2의 합은 H랑 같냐? 아니요. H보다 큽니다. 그래서 키 끼고 나면 위가 살짝 뜨는 형태, 위에 공간 여백이 항상 살짝 남는 형태로 돼요. 그래서 지금 높이 H가 전체적인 높이가 2인데 얘 같은 경우는 다 두 값을 더해보면 2.2가 나와요. 자, 여기는 3인데 두 값 더해보면 3.2가 나오죠. 약간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정이 닿지 않는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T1, T2의 값은 두 값이 다르다 보니까 항상 이 표를 참고해서 그 깊이를 선정을 해줘야겠죠.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원의 4분점으로부터의 깊이, 그리고 원의 4분점으로부터 파지는 깊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에 있는 호용차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도면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실제 문제를 풀면서 똑같이 한번 표를 찾아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자, 경사키는 이제 요거를 보는 세부적인, 요 키홈에 대한 내용을 보는 세부적인 것들은 기본적인 거는 평행키하고 동일합니다. 평행키하고 동일하고 단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치수를 맞추는 건 요 끝단의 치수를 맞춰주는 거고, 상단에서 이제 경사키 같은 경우는 여기 하부는 똑같아요. 하부는 그냥 똑같이 그려주는데 한쪽이 이렇게 껴지는 형태니까 반드시 터지는 형태로 그려져야 됩니다. 평행키처럼 한쪽이 이제 둥글게, 이게 평행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다 둥글게 해가지고 이제 슬롯 형태로 이제 파진다라고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한쪽이 무조건 터져야 돼요. 터지는 형태로 그려야 되고 반대쪽만 슬롯 형태로 그려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치수는 요 추계에 관련된 치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기 평행키하고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단지 이제 상부의 구멍에 뚫리는 요 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치수들은 요 끝단에 있는 치수고 여기서부터 경사져가지고 내려올 수 있게, 이 경사값 같은 경우는 키값에 적용이 돼 있어요. 키값에 어떻게 돼 있냐? 경사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00분의 1 경사입니다. 100분의 1. 그러니까 100mm 갔을 때 1mm 다운되는 경사예요. 각도로 주어진 게 아니라 100mm, 선의 길이가 100mm 앞으로 전진할 때, Y축으로는 1mm 떨어지는 각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려야 되고, 뒤에 공차값도 똑같이 분수로 쳐서
써져 있죠. 이거 뒤에 거 플러스 마이너스는 공차값입니다. 공차값인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 해서 이제 저 경사로 이제 거기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려주시고 치수기입할 때는 경사는 이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경사키는 우리가 이제 실무 가서 그리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릴 일은 별로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달키죠. 반달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달키 홈에 관련된 내용을 딱 보는데 반달키는 일단 이걸 먼저 봐야 돼. 이게 따로 있어요. 반달키에 적용하는 축지름. 그래서 이제 계열 1, 계열 2, 계열 3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게 대체 뭐지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보면은 직경이 나와 있는데 3에서 4파이, 3에서 4파이, 4에서 5파이, 4에서 6파이. 근데 이게 보면은 내용이 어느 정도 겹치죠. 겹치는데 선정되는 키의 호칭 치수는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요 68에 의하면 6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6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6이면은 계열 1을 쓰라는 얘기야, 계열 2를 쓰라는 거야, 어쩌란 얘기야. 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비고. 근데 이 반달키에 적용하는 축지름은 우리 이제 시험 때 볼 수 있는 KS 교육표에도 똑같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반달키 홈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더 내려오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반달키 홈, 반달키에 적용하는 축지름 이렇게 있죠. 똑같이 있어요. 계열 1, 계열 2, 계열 3. 근데 여기도 써 있어요. 계열 1, 키에 의해 토크를 전달하는 결합의 사용. 계열 2, 키에 의해 위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 계열 3, 표에 나타나는 전단 단면적에서의 전단 강도 대응의 사용.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계열 3 같은 경우는 내가 전단 단면적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전단 단면적을 이용해서 그 키가 버텨야 되는 전단 응력을 계산을 했다. 전단 응력을 계산해서 그 나오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전단 단면적이 산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요 계열 3을 여기 있는 전단 단면적을 이용해서 선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얘는 그렇게 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열 3은. 전단 단면적을 맞춰주고 그러면 축의 지름이 7에서 12 사이. 그러면 축의 지름을 이제 7에서 12 사이에서 설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필요한 전단 단면적이 21이야 라고 하면 이 21의 전단 단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축의 지름은 7에서 12 사이야. 그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7에서 12 사이야. 7에서 12 사이로 축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반달키는 이걸 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키에 적용되는 전단 강도의 대응이 전단 강도에 대한 계산이 먼저 끝났다고 한다면 전단 단면적과 계열 3을 이용해서 축직경을 설계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열 1과 계열 2는 자, 키에서 토크를 전달하는 결합에 사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문제처럼 보시면 이제 여기 축이 회전하면 바깥에 있는 V벨트 플리도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V벨트 플리가 회전을 하면 축이 회전을 한다. 즉 서로 간에 지금 뭐예요? 토크를 전달을 하고 있죠. 회전력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동작, 이런 움직임을 할 때는 이제 계열 1을 사용해서 선정을 한다. 축지름이. 그럼 우리 여기 12파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반달키를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여기 12파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12. 그러면 10에서 12. 그쵸? 요게 이제 12 이하니까. 그리고 여긴 12 초과고 10에서 12가 되고 그 다음에 계열 1에서예요. 계열 2에서 10에서 12가 되고 3 곱하기 16짜리 반달키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키에 의해서 위치 결정을 사용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예제 문제 이제 전산응용 기기도 기능사 기출 문제집에 있는 거 풀어보다 보면은 축이 본체에 딱 고정돼 가지고 축이 회전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그 축에 이제 베어링이 달려 있고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일 거예요. 아이들 플리, 아이들 플리 같은 경우, 플리류 아니면 무슨 바퀴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축 자체가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축은 바깥에 있는 게 회전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그냥 기준축으로 고정으로 존재를 하고
회전하는 건 축에 이제 베어링이 달려 있고 그 베어링에 껴져 있는 외부에 있는 하우징, 베어링 하우징 자체가 회전을 할 때. 그러니까 축이 회전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이제 하우징이 회전을 한다라는 개념일 때 그게 바로 이제 요 계열 2예요. 이때는 축에 걸리는 토크 자체, 회전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계열 2를 사용을 한다. 그럼 지금 사용하는 축이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회전력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지 않고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붙어 있는 게 베어링에 의해서 회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식경이 10이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쭉 와서 10, 12가 여기잖아요. 계열 2 같은 경우는. 아까는 여기였었잖아요. 그래서 3에 16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10, 12가 여기니까 여기서 2.5 곱하기 10의 반달키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선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선정을 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10에서 10이냐, 계열 1에 대한 10에서 12, 계열 1에 12파이짜리냐, 아니면 계열 2에 12파이짜리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내가 계열 1에 12파이짜리다 해서 3 곱하기 16을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느냐, 다시 이제 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요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뭘 보느냐, 3 곱하기 16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세부 치수를 가지고 요 위에 있는 형태에 맞춰서 착착착착착착 적용을 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표를 봐야 되는지 대충 아셨죠? 요 이제 반달키 쪽은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에는 반달키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반달키가 나오는 문제를 하나 구성을 할게요. 구성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풀어보면서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알아보면 될 거고 평행키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문제 풀러 갈 거니까 거기서 이제 평행키에서 선정된 치수를 가지고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시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실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중에 이제 본 케이스가 좀 있는데 조금 독특한 케이스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반달키가 사용되는 경우는 이제 되게 드물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토크 전달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평행키를 사용을 한다. 라고 했고요. 토크 전달이 아니어도 그냥 위치 결정할 때도 반달키보다 평행키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무에서. 평행키가 되게 그러니까 가공 자체가 반달키보다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 어려운 가공 자체를 늘상 하기 때문에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공하는 사람도 그걸 발주하는 사람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반달키에 비해서 어려울 뿐이지 가공비가 좀 올라가고 비쌀 뿐이지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좀 반달키의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반달키 예제 이렇게 케이스 교육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뿔 형태, 원뿔축이거든요. 원뿔축에 껴질 때 이제 반달키 적용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요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 원뿔축에 이제 껴지는 경우, 그래서 원뿔축에 이제 키움이 나는 경우 거의 99% 대부분은 반달키를 적용을 합니다. 왜냐면 원뿔 형상의 평행키를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사항에서 가공 자체도 좀 저거 기울여서 가공을 해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홈도 좀 기울여서 파야 되고 좀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일반 산업, 일반 기계기사 뭐 그런 쪽에 기출 문제라고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원뿔 형태의 축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간혹가다 있는데 여기에 평행키가 가공이 돼 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된 상식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을 때는 일반적인 설계자라면은 그렇게는 문제 안 됐습니다. 조금 억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제 시험 문제 이렇게 억지성이 있게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시험 문제 맞춰서 푸셔야 돼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그거예요. 그걸 보고 그 원뿔에다가 평행키를 적용하는 실제 실무를 할 때 평행키를 적용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는 마라 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원뿔축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반달키를 적용을 합니다. 가공의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축에 이제 키움을 내는 가공의 편의성. 그냥 평평한 이제 원기둥 형태, 원뿔이 아니라 원기둥 형태의 축에 그 평행 키움을 내는 것과 원뿔 축의 평행 키를 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뿔축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말한 대로 원형 톱날을 가지고 그냥 반달키 형태로 쭉 파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합리적이고 작업 방식 선택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원뿔축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원뿔축 자체도 흔하게 쓰는 요소는 아니지만 원뿔축을 사용을 하는 경우는 키를 고려할 때 반달키를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 시험 문제처럼 거의 원뿔축에다가 억지로 평행 키를 밀어 넣는 그런 무식한 짓은 좀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무식한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저는 물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뿔축에 평행 키를 적용하는 게 아예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아예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맘먹고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맘먹고 하려면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그렇게 어렵게까지 작업을 해야 돼?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원뿔축 사용하는 경우에 반달키에서 굳이 평행키로 바꿔야 될 사유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뿔축에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그런 걸 보시더라도 시험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문제 출제자가 그렇게 냈으니까 그거 따라서 이제 푸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제 원뿔축에다가 이제 키움을 적용을 할 때는 맹간에선 평행키를 적용하지 말고 반달키를 적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키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 문제에다 적용하는 건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차근차근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